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혜 전 숙명여대 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개각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사퇴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장은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안보 라인 인사와 맞물려 있는 만큼 조태용 안보실장이나 조태열 전 차관 등이 포괄적인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강력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권익위원장의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교체하며 실무형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반겼지만 야당은 출마자들의 빈자리를 채운 도주 개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총선을 넉 달여 앞두고 단행된 6개 부처 장관 교체 소식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문성과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인사라며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국정 성과와 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장관 후보자들 모두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발목 잡기로 국정 운영의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발표 이전부터 이번 개각을 총선용 낙하산 투하라고 깎아내린 야당의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6개 부처 개각 인사는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입니다.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불통 개각입니다. 6명 후보자 면면을 두고선 도덕적 잣대도 전문성도 없는 인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경영학과 교수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과 발목 잡기는 안 된다는 여당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쌍특검과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인사청문회란 뇌관이 연말 전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뜩이나 냉랭한 여의도 정가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조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을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재산과 병역 등 신상 문제보다는 정책 질의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 우선 조 후보자는 가장 심각한 사법 현안으로 재판 지연을 꼽았습니다. 또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1심 단독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도입한 대표적인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습니다. 인기투표 논란을 빚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개선 방향을 살피겠다고 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부활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한 데다 국민 70% 가까이가
존치를 바라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 자체는 제도 존치 여부 관련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 신뢰와 관련해선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식 공격이 이어지는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특정 판사의 SNS 이용 논란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법관이나 검사 탄핵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논란 등이 없는 만큼 여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보수적 성향과 정년에 따른 임기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달 넘게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YTN 피정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심층 기사에서 한국의 포탄 지원 과정을 다뤘습니다. 신문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량이 유럽 전체 국가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장에선 한 달에만 9만 발 이상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이 조달할 수 있는 건 10분의 1가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 규모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곧바로 전달됐는지 미국이 한국 포탄을 무기고에 채우는 우회 방식을 취했는지도 명확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연말이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바닥난다며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며 의회를 재촉한 겁니다. There's not a magical pot of money out there that we can go dip into that we have been hiding off in the corner. It's straightforward. Congress has got to provide the funding or the United States cannot continue to support Ukraine.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백악관이 패키지로 제출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 가운데 이스라엘만 따로 떼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존슨 하원 의장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변화를 시사했지만 백악관의 남북 국경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양국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21개국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러시아는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양국 관계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전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한국과 북한의 위성 발사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판에 대해 한국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가 다른 이유를 묻자 한국은 영내 위험하고 불안정한 활동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대부분을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공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로 피난한 가자지구 주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지역에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칸 유니스에 이스라엘군의 탱크와 장갑차 등이 진입해 하마스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탱크를 뒤따라 보병들이 전진하고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하마스의 은거지에는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וכמו שעשינו את זה חזק ויסודי בצפון הרצועה, אנחנו גם עושים את זה עכשיו בדרום הרצועה ואנחנו גם ממשיכים להעמיק את ההישג.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지휘관은 가자 북부 지역에서 작전 목표는 대부분 충족됐다며 이제 하마스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 아래 가자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칸 유니스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مجمع الشفاء الطبي وبعدين الجيش قالنا توجهوا على المناطق الآمنة جنوب قطاع غزة اجينا على المناطق الآمنة واليوم بنرحل برضه من المناطق الآمنة اللي قلنا عليها الجيش. 이스라엘군의 공습 등으로 폐허가 된 집에서 칸 유니스 주민은 넋을 잃었습니다. يعني بص شو في عنا تصور شو في عنا ما لا في مقاومة ولا في حماس ولا في شيء يعني كلنا الستات في البيت ما في عنا شو نروح شو نعمل في حياتنا تعبنا يعني لحد هنا بكفي.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피난민들의 혼란과 공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외교부는 중국 세관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나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해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급망 다각화 지원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라 요소수 품귀를 겪은 이후 수입선을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다변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비료업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료용 요소는 46만 톤으로 연간 예상 수요량의 12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까지 예고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사이가 다시 경색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를 줄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결정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중대재해 감축을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 지성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미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쳤는데도 또 미룬다면 사실상 법을 무력화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정대로 법을 시행해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민생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법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사업주, 그 사업주를 처벌을 유예해 주는 것은 민생이고 그 사업장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는 민생이 아니란 말입니까? 노동계에서는 여야가 총선을 위한 정치적 거래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막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정 대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을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노정관계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전국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 개 편의점을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 명세서 교부와 최저임금 준수 등을 확인하고 노무 관리를 지도합니다. 편의점 업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개사가 모두 소속돼 있는 한국편의점 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일반 버스와 승차감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환영했지만 급정거 문제 등 아직 불안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김다현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봤습니다. 늦은 밤 서울 한복판을 달리는 시내버스. 겉보기엔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각종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시범 운행을 마치고 정기 운행에 들어간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직접 자율주행 버스에 타봤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운전기사도 함께 탑승하긴 하는데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운행 시간은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5시 10분까지로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이 몰려있는 합정역과 동대문역 사이를 오갑니다. 당분간 요금은 무료지만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탑승해야 합니다.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환승 할인도 연계됩니다. 자율주행 버스의 첫 승객들은 승차감도 일반 버스와 다르지 않고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바로 제가 합정동 거주자라 일단 여기서 첫 차가 시작한다길래 타보러 갔습니다. 일반 전기 버스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예, 부드럽고 괜찮은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42km 이상은 안 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속도면 사실은 입석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 다만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고 입석을 금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중간중간 급정거를 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시는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버스 요금을 유료로 전환하고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버스 노선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방부가 한참 전에 전역한 부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군 복무 시절 휴가를 규정보다 많이 갔다며 돈으로 물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 문제가 원인이었고 법적으로 환수할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는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군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 하고도 3개월이 더 지난 상황인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황당한 건 어떤 근거로 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7 보병사단 재정부에 있는 주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군번 되시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소속 조회를 해보니까 저희 사단 소속이 애초에 아니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검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군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A씨가 온라인에 사연을 올린 이후입니다. 뒤늦게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교육기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데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와가지고. 문제는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돼 휴가 사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전역한 지 5년이 훌쩍 넘은 A씨의 경우 애초에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휴가 시스템 오류부터 환수 대상 선정까지 어느 것 하나 매끄럽지 못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 시효가 만료된 대상자에게 왜 환수를 통보했는지
군 재정을 총괄하는 국군 재정관리단에 물었더니 자신들이 최초 환수를 청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관리단이 각 군의 연차 초과 환수와 해당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제시하자 본인들이 직접 청구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가 이번엔 영상통화를 통해 다른 피해 여성의 노출 영상도 녹화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황 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여성 2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1명은 과거 황 씨와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녹화된 사실을 뒤늦게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개월 된 여아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2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6시 반쯤 광주광역시 금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세뇌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고등학교 동창을 폭행하고 억대의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강요와 공갈, 중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씨와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하면서 B씨를 사회적, 정서적으로 고립시키고 5년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주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힘없이 녹아 내려앉은 철근 사이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저녁 7시 50분쯤. 한때 인접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5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공장에 있던 근로자 등 7명은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건물 2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저녁 6시 10분쯤에는 서울 신당동에 있는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진압 작업으로 퇴근길 도심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선 5시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복분자주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설비와 재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 김해시 부곡동 산업용 테이프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공장 안에 있던 노동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또 한 번 거리로 나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며 이번 주 매일 10.29km 거리 행진과 함께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보라색 모자와 외투를 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 섰습니다.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상규명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특별법 신속 통과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의 근간을 만든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소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지난 4월 발의된 특별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정쟁 법안이라는 여당 반대로 논의는 8달째 지지부진합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벌써 참사 발생 400일이 지났다고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동의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주 닷새 동안 매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도 이어갑니다. 서울광장에 차린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 앞까지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0월 29일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 10.29km를 걸어갑니다.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농성장도 마련합니다. 유가족들은 농성장에서 1인 시위와 철야 농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2분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10여 명이 넘어졌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굉장히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야탐역 사고 이후 모든 에스컬레이터에 필수적으로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1,800여 대 중 이 방지 장치가 없는 곳이 620대, 34%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기술적인 이유로 설치가 어려워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건데 기사에선 당장 일괄적으로 설치하기 어렵다면 안전검사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사고가 난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도 바로 지난달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의 원인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보면서 주요 부품의 내구 연한을 정하는 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동시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걷거나 뛰는 행위가 공공시설을 파괴하고 세금을 쓰게 한다면서 두 줄 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임금에 따른 둘째 이상 출산 비율을 분석한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휴가를 쓴 여성 근로자 약 70만 명을 분석해서 그 상관관계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확대된 그래프로 표현이 돼 있는데 보면 50만 원 미만부터 600만 원 이상까지 임금 구간을 나눠놨고요. 둘째 이상 출산 비율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지점이 되는 구간은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를 보면 350만 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400만 원 이상으로 갈수록 추가 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출산을 할 때의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출산율 제고 정책도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95%가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61%는 전치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동물이었고 학대 의심 부상으로 동물이 사망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20%에 달했습니다. 진료를 맡았던 수의사들 중 실제 신고까지 한 경우는 11명, 단 6%에 그쳤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한 전문가는 아동학대 사건이 주로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에 의해서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물학대 감시에서도 수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수의사 제보자를 보호할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요. 연말 연초 초콜릿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초콜릿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 오름세가 유독 가파르기 때문인데요.
이상 기후가 주요 원산지를 덮친 영향이 큽니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이 두 나라는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엘니뇨가 부른 폭우와 홍수가 덮치면서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전년 대비 25% 정도 감소했고 가나 역시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코코아 가격은 1년 사이에 60-70% 정도 폭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콜릿의 또 다른 원료인 설탕값도 심상치 않은데요. 설탕 원료인 사탕물을 생산하는 유럽 북서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글로벌 식품업계는 초콜릿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연말 연초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기 마련인 시점인데 코코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기사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지하철의 2배 속도로 달리며 79분 걸리던 수서와 동탄을 19분에 연결할 GTX-A가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 말 개통할 수서 동탄 구간의 운임은 4,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GTX-A의 관문인 수서역. 지하철의 2배에 달하는 50m 깊이까지 들어가는 대심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스크린 도어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역사 내부의 마감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선 시설 상태와 열차 운행 체계를 점검하고 업무 숙달 수준을 확인하는 종합 시험 운행에 착수했습니다. GTX-A는 지하철의 2배인 시속 18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급 지하철입니다. 지금까지 79분가량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을 19분 만에 연결합니다. 국토부는 수서, 동탄 구간에 하루 2만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8량으로 구성된 한 편성당 1,000명 이상이 쾌적하게 탈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10분 정도 내외의 간격으로 운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좌석도 일반 지하철보다 훨씬 넓게 구성이 돼 있고요. 다음 달 발표될 수서 동탄 노선 운임은 4,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일반인은 20%, 취약계층은 53%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통합 환승제를 실시하기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의를 했고요. 내년에 시행 예정인 K패스도 지금 GTX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시설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에 시설물 검증 시험, 내년 2월과 3월에는 영업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 오른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동탄에서 수서로 가는 상행선이고 그 반대쪽이 하행선입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 완성된 상태인데요. 내년 3월 말이면은 완전 개통돼서 일반 국민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GTX-A 수서역 공사 현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2억 달러 넘게 더 늘면서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1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170억 8천만 달러로 10월 말보다 42억 1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기타 통화 외환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과 운용 수익 증가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는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20억 8천만 달러 증가했고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 인출권도 7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저희가 계속 요새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중국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경제가 더 이상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런 평가가 나온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로 이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다가 그 중간재를 이제 가공해서 파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중간재를 수입하기보다는 기술을 좀 올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중국 제조 2025 같은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해야 될 물건들의 어떤 기술력이 좀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대만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혹은 중국 내 자국 기업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경쟁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재밌게 생각하는 말이 얼마 전에 이제 몇 달 전에 금통위 끝나고 이제 기자간담회 때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운이 좋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때 우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특수를 누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특수가 간 게 아니고 예전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걸 수 있다. 이제는 그것들이 사라지는 시점에 점점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번에 한국은행 보고서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으로 당장 중국 경제에 좀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이죠. 11월 차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러니까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와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생산, 재고, 고용, 뭐 이런 주문 이런 거 하시는 임원급 이상 관리자들에게 설문을 해서 작성하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차이신 PMI 지수라는 것이 구매 관리 지수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제조업과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이신 지수가 왜 중요하냐? 사실 중국은 국영기업 부분이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차이신 지수는 국영기업 다른 지수와는 다르게 국영기업 지수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민간기업 지수까지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민간기업 설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지수거든요.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지수고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경제가 코로나 이거 리오프닝 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더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최근에 중국의 GDP가 3분기 GDP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가 어떻게 나올까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제조업 차이신 PMI 지수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가 서비스업 중심의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 서비스업이 어떻게 풀리냐가 중국의 소비가 어떻게 풀리냐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올해 중국이 어떤 식의 경제 경로를 겪을 것인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발표될 PMI 발표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3분기의 GDP를 보면 어쨌든 간에 GDP 숫자 자체는 그렇게 성장률이 뭐 높지 4.9%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장을 견인한 요소가 주로 소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과 관련된 서비스 PMI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국을 조금 더 긴 흐름에서 보면 중국은 굉장히 독특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의 저희 GDP 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7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 정도 차지하는데 중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고요. 어디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투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비중이 선진국이 한 20몇 % 정도 되는데 중국이 40%가 넘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인구 대국이고 내수화를 하고 그럼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중심 경제로의 서서히 전환을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 이것과 관련된 PMI 중에서도 서비스업 차이신 지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물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고물가에 좀 신음을 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만 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중국에서 물가 하락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물가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물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려고 하느냐. 그 구매를 더 많이 하려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 측면,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려는 수요 측면이 약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왜 약하냐? 중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부동산 부분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뭐 규제도 풀고 대출 금리도 좀 낮춰주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동산 경기가 완벽하게 돌아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런 측면과 함께 그래서 물건에 대한 가격들이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기다가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중국 정부가 어쨌든 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전력 가격 같은 거 송지하는 정책 했거든요. 이 부분도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소비가 안 되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들이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재고떨이라고 하죠. 재고가 최근에 많이 풀린 것들이 소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가격 상승을 막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어쨌든 간에 연금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책임질까 생각해 보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하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저축률은 30%가 넘거든요. 소득이 100만 원이 생기면 그중에 30만 원을 넘게 평균적으로 저축을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게 코로나 때는 더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소비를 제약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가 결국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제도적인 보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과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한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의 결론입니다. 이걸 위해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역적인 정책과 조금 다른 그 산업적인 정책을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하나는 최근에 한 10년간을 보면 미국이랑 멕시코, 북미 지역 수출은 상승 중인데 중남미나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은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주요 수출 국가에서 유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하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는 거는 자기들의 GDP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사라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쓸 것. 그리고 일본에 대한 수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일본을 최종세 중심의 수출 같은 걸 좀 늘리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수출 경쟁력 향상은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꾀할 수 있느냐 하면 R&D 같은, 그래서 저희가 기술 개발 같은 것을 함으로써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R&D 투자 같은 것들을 늘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두 가지 이슈들, 하나는 공급망 안정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겪었지 않습니까? 공급망 안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가 점점 탈탄소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서히 대응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최근 들어서 금융 건전성이 휘청거린다, 이런 평가가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이 넘을 게 확실시된다라고 돼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년 생각해 보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뭔가 대출이 늘어나니까 금융위기가 왔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대출의 양이 느는 것보다는 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거죠. 그럼 대출의 질이 악화되는 게 뭐냐? 대출자들이 빚을 못 갚다 보니까 그것에 물려있는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이렇게 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대출의 양이 느는 것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금은행의 9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면 0.49%인데 이게 1년 전에 0.27%의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앵커님의 말씀처럼 양도 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연체율도 늘고 있다, 질도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럼 왜 그런 거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거죠.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가 하나, 두 번째는 거기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 것. 그럼 결국은 대출이라는 것에 부담하는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안 좋아서 업황은 안 좋은데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은 늘어나는 거 하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연체율의 증가. 거기다가 빚으로 또 다시 빚을 내서
돌려막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대출의 증가 이런 것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모니터링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금리에 안 그래도 경기 부진에 지금 파산하는 법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저는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만성질환도 문제고 급성질환도 문제지 않습니까? 급성질환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권이 패닉에 빠져갖고 금융권이 망가지는 경우 이런 거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급성질환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대출의 질이 나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일부 업권에서 일부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고요. 그러면 만성질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빚으로 지금 돌려막고 있는 상황.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금리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다시 연체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럴 수 있는 조금 더 경제가 뭔가 금리 리스크에도 더 위험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대형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부분 이거는 만성질환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급성질환이라고? 요거는 만성질환에서 급성질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비유를 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경제가 가진 뇌관 중에 가장 급성질환에 가까운 뇌관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결국 부동산 PF라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PF는 보통 이제 은행권보다는 제2금융권의 일부 업권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부동산 PF가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좀 부실화가 높아지고 있고 연체율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풀릴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랑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서울하고 지방으로 나눠보면 부동산 PF 연체율이 어디서 주로 올라가는 거냐 하면 보면 서울보다는 주로 지방 같은 데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랑도 관련이 있는 거냐 하면 국토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어떤 식으로 풀릴 것이냐 거기다가 미국발 금리 인상 종료 이제 가능성이 우리나라로 얼마나 빨리 이제 연결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국토의 균형 개발 같은 것들, 지역 발전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약세 마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파월 의장 금요일날 발언했잖아요. 파월 의장은 분명 자기 길 가겠다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또 비둘기적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것들이 조금 이번 주에 진정세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하게 뭔가 미국 경기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주에 급등 랠리가 이번 주에 약간 진정세로 가고 있다라고. 원래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뜨거워질 때 아주 뜨거워졌다가 조정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럽의 때이른 큰 눈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강타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에서는 홍수로 수백 명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설과 짙은 안개로 차량 통행이 멈추고 항공기들도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과 4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쏟아진 폭설. 40cm를 넘겨 73년 만에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과 특수장비 18,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12월 3일의 경우 12시간 강설량은 10.7mm로 1980년 기록을 넘겨 기상관측 145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강설량은 통상 적설량의 10분의 1입니다. Но я уже 20 лет такого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вообще даже снега не видела.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сюда попала, что вообще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Москве. 적설량 45cm로 역대 12월 최고를 기록한 미넨 등 남부 독일도 폭설이 계속되면서 800편 가까운 비행기가 결항됐습니다. 불안한 흙탕물에 버스가 고립되고 승용차가 둥둥 떠내려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폭우와 이어진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lakini nataka niseme kwamba nimeelekeza nguvu zote za serikali zielekezwe huko kwenye uokozi na kuzuia maafa zaidi kutokea. 100년 만의 폭우에 케냐에서는 지난달 말 120명, 소말리아에서도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섬멸될 때까지 가자 지구에 계속 머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남부의 가자 지구 접경지를 찾은 자리에서 골란 보병연대가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세자이아로 돌아왔다며 이번엔 이곳의 모든 테러 기반 시설이 제거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적대 행위가 재개된 것에 대해 극도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며 국제 인도법 준수 의무를 존중할 것을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민간인 대피 경고와 관련해선 안전하게 갈 곳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고 오늘은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2도로 어제 아침보다 7도나 높은데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리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그리고 세종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방도 오전과 밤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며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에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4.2도, 광주 2.4도, 부산 5.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11도, 전주와 대구 13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겨울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 속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